레즈비언의 출현. 그리스의 북동쪽 에게에 위치한 레스보스 섬 출신 사람들을 세상은 레즈비언으로 지칭한다. 기원전 7세기 무렵 그 섬의 시도감은 뮤틸렌의 집안의 사남매 중 외동딸로 태어난 여아가 뒷날 관능의 여사제로 동성애의 화신으로 명명되어 인류사를 수놓는 여류 시인 사포이다. 당시 레스보스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희되기 시작한 동성애는 그 섬 전체와 나아가 그리스의 세속으로 확장되게 이른다. 또 플루타르크 영웅전 기록에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는 여성 간 연애는 일반화되었고 스파르타에서는 기부인이 미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 관례일 만큼 흔했다고 한다. 당시 그리스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을 이성을 사랑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않았으며 통념의 간섭도 없었다. 그런 레스보스 섬 사람들의 개방적인 동성애만 탓에 레즈비언이 동성애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포 또한 외지에서 레스보스의 토속시나 제례공들을 배우러 들어온 소녀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이미 남편과 딸이 있는 유부녀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들과 동성연령을 나누게 이른다. 당시의 그리스는 시민의식이 높은 사회였는데도 유독 여성의 주체의식이나 교육열은 미미했다. 사포는 이러한 안타깝게 여겨 여성의 주권 함양과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여학교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때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사제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선생은 제자에게 언어나 수리, 철학, 예술은 물론 성교육도 병행하는 전인교육 시스템이었다. 사포는 성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생리현상, 본능, 몸의 반응 같은 이론적 설명에 더해 성행위의 시그널과 클라이막스와 파이널도 실행으로 보여준다. 특히 레즈비언 선교지 손가락 사용법 등도 성실히 가르치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섹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한편 사포 스스로 동성의 연락에 눈을 뜨는 계기로 작용한다.
사프는 성교육 과정에서 고르기오라는 소녀와 에나크토리아라는 소녀 등 운명적으로 동성애는 시작되었고 이내 중독의 늪에 빠진다. 사프는 이때 느낀 동성 간 에로티시즘을 시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결국 반복되는 기벤텍 쾌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프는 어느 미소녀의 사태에서 쿤닐링구스에 몰입하다가 그 자세로 심장마비로 급사한다. 사프는 못 사내들로부터도 열렬한 주목을 끌 만큼 매혹적인 관능을 지녔는데 전산 용모의 미남 시인 알케우스가 보라색 줄에 감긴 청아로운 사포여 라는 현실을 읊으며 구애를 간청했는데도 냉랭히 거절하고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 아티우스와 중독처럼 기벤텍에 빠진다. 후에 안드로메다라는 남자에게로 아티우스가 떠나가자 사포는 죽을 결심까지 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미숙에 그친다. 심한 겁쟁이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여제로 레딩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했던 청년 알프레드 더글라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더글라스는 푼돈에 팔려 와일드의 바텀 노릇을 한데 불과했지만 모두가 그대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지만 나의 인생, 삶, 예술, 희망은 그대를 다시 만나야만 의미를 지닐 것 같네. 1930년대 유럽의 다양한 민중혁명들이 좌절된 뒤 돌연 역사의 사장한 나치가 등장한다. 이때 히틀러의 나치들은 전 유럽에서 이유 불문 동성애자들을 잡아다가 핑크 트라이앵글 하기를 찍어 감옥에 가둔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음란한 퇴폐질을 하는 인간은 우수한 아리안의 적임으로 죽여 마땅하다 라고 아리안 파시즘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의학 실험용이나 난공사 중노당자로 내몰고 가스실에 쳐넣는 등 야만스럽게 몰살시킨다. 이때 무고한 성소수자 수만 명이 나치즘의 목숨을 안긴다. 현재의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과거 나치에 희생된 동성애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인권 탄압 반대, 전쟁 반대, 남녀 차별 반대, 성소수자 탄압 반대, 민권 회복 등의 운동을 펼치면서 그 슬로건으로 핑크 트라이앵글 어깃장으로 바로 세워서 사용한다.
1950년대 메카시즘이라는 시대의 반문명 파시즘을 탄생시킨 미의회 상원의원 메카시는 미 국무부에 200여 명의 빨갱이들이 박혀있다 라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언하는데, 훗날 조사 결과 역시 파시스트가 조작해낸 날짜로 밝혀진다. 메카시의 빨갱이 광란은 현대판 마녀 사냥으로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젠버그, 에셀 로젠버그 부부가 소련의 원자 폭탄 제조 기밀을 밀고 했던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는가 하면,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추방당했고,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석학, 아인슈타인 등 무수한 이들이 빨갱이 누명을 쓰고 누투의 시공에 내동댕이 쳐진다. 이때 미국의 진보 성향의 인사들과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에 반하는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큰 봉변에 처한다. 이후 메카시즘이라는 말은 빨갱이 광란이라는 원래의 의미에 더해서 반대파 말살이라는 의미도 곁들이게 된다. 메카시는 원래부터 극단적 반공주의자의 호모포비아였는데, 파괴분자 리스트라는 히틀러와 뺨치는 무시무시한 협회를 만들어 빨갱이와 호모들은 기독교와 세계 경찰 국가인 위대한 미국을 흠집내는 파괴분자들이니만큼 냉큼 잡아 죽여야 한다. 야만의 심술을 부린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감정 불안장애에 윤리의식 미달이라 자칫 빨갱이들의 꾀임에 넘어가기 쉽다면서 이들을 과학적 의술로 치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미국 곳곳의 보수 우파들이 메카시 선동에 동조해 대동성애 혐오 마타도에 부와 내동하는 바람에 마침내 의사들은 최면술, 전기 충격, 구토제, 음경수술, 레즈비언 음액 절제술 등등 동성애자 치료법들을 무한 쏟아내고 실행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대략 1만여 명의 성소수자들이 강제로 동성애 치료를 받았고, 그중 다수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마는데, 인류 문명이라고 믿었던 20세기 백주 대낮에 이 야만의 자해광란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간 이 땅에서 존경받는 위인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노예 해방의 메시아 링컨은 다수의 주변 남자들과 동성애를 즐겼는데, 그
그의 그런 실체는 미국의 청교도적 관점은 물론 이 땅의 동방예의적 관점에서 보면 비이성적 표리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 없어 일견 동굴의 제왕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링컨은 청년기에 시드고짤서 1829년에는 두 남자 빌리와 네티는 꼭 결혼하리라 우는 동성애 예찬 시도 썼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소원을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링컨과 일리노이주에서 한동안 동거한 남성 빌리 그린은 뒷날 지인 헌든에게 링컨의 육체와 허벅지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을 만치 매력적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링컨 자신도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조슈아와 4년이나 침대를 나눴었다 라고 여기저기 거리낌 없이 떠들고 다닐 정도였다. 링컨의 계모 사라 부시 링컨은 링컨의 동료 변호사 윌리엄 현든에게 보아하니 링컨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네 라고 편지를 써보낼 정도로 아들의 동성애 성향을 우려했다. 링컨은 부인 메리 토드와의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낳긴 했지만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아내의 부잣이 자신의 경호 대장이던 데이비드 데렉슨 대위와 한 침대를 썼다고 한다. 대통령이 워싱턴 교회 별장을 경호하던 한 해군 장교의 아내는 대통령에게 자기 영육과 운명을 통째로 맡긴 군인이 있다. 이 사내는 운전과 식사도 챙겨주고 영부인 대신 침대에도 동반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라고 링컨과 경호대장 데릭슨과의 동성애를 폭로한다. 데릭슨 대위도 1895년 작성된 부대일지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분에 넘치게 받다 보니 영부인 부젯이 밤에 대통령의 오두막에서 같은 침대를 썼으며 가까이 잠옷도 마음대로 입고 신뢰를 휘저었다 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밖에도 링컨은 같은 변호사여 동업자인 윌리엄 헌든과 동성애 관계였으며 또 다른 변호사 헤일 휘트니는 링컨이 내게 침대를 가지고 추근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훗날 고백한다. 물론 링컨이 아내와의 불안을 청교도의 자유행위 제어학시에 대한 그 대안과 반작용으로 동성애에 침잠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링컨의 어렸을 적부터 삶의 균형을 여러 정황으로 살펴볼 때 그의 타고난 지향성은 폴리아모니를 바탕한 호모섹슈얼이었음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독자적 본능적 성성은 그의 위대한 직위와 업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선악이나 우열로 재할 수 없는 타고난
지향성이기에 미국 기독교계에서 정치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미 복음주의자 연합의 리더 테드 해거드 목사는 동성애는 교회 정신과 성경을 모독하는 악행 운운하며 동성애 발본 세원에 앞장서던 이위인이다. 그는 2004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각 주에서 이를 반대하는 모임을 강압적으로 조직해 매사추세츠주와 동성애자들에게 악랄한 누명과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명한 기독교 목사는 정작 자신을 마이크 존스라는 남창에게 상습적으로 그에게 화대를 주고 또 필로폰을 나누면서 동성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상습적 남청 매춘이 탄로나 자신이 담임하고 있던 14,000명 규모의 거대한 새생명교회의 당회장직과 NAE 대표직을 사임한다. 표리부동한 임명 수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신성한 종교의 뒤에 숨어 스스로의 도덕과 성정체성과 양심을 속인 영락한 인간의 시대의 추태이다. 차라리 링컨이나 차이코프스키 미셸 푸코처럼 누가 비웃든 배타든 자신의 성정체성을 묵묵하게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신앙으로 감시려는 이중격이 더 파렴치해 보이기만 한데 7, 80년대 미국 최고의 사진작가로 처음으로 메이플 소플 성전체성이라는 따로 낯선 테마법을 내년 작품 활동을 했다. 미국의 엄격한 개톨 기반 출신인 그는 법학이나 신학교와 진학을 원하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에서 그래픽 아트를 전공하면서 사진의 이론과 실기도 익힌다. 사진 작품을 시작하면서 평소 성소수자들의 관심을 기울이던 그는 기존의 기독교 근본주의판 미국 문화로 또 섭취되던 흑인이나 동성애, 세도마녀이즘, 폴리아모리, 소아성애, 동물정범 등의 자연주의적 인간의 구조적 섹터로 고유 상품을 만들어 오직 하나의 미개한 이성의 파시만 허락하는 통념에 정면 도전한다. 메이플 소프는 흑인 남자인 루드와 여성 보드빌더 리사 라이언 그리고 애인인 가수 패티 심스 등의 자웅성이 강한 개성들이 파격적 에로티시즘과 포르노그래피 등 원초적 사진들을 연속 촬영에 잇따라 전시하면서 윤영의 고답적 이중인격을 꼬집는다. 이런 반기독교적 아이덴티티 포르노그래피들을 많은 논쟁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파시즘에 침잠된 미국 사회의 흑백 논리관에 입각한 인종차별의 희생자인 흑인들의 동성애를 사회전면에 등장시켜 백호주의 일본의 방위를 등과 동시에 사진의 경계와 영역도 대폭 확장시킨다. 그러나 아카데미 문화
의 사진들은 반종교적 변태성 열등분자의 대표문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언론의 악평을 쏟아내는 것에 반발을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1989년 생전의 마지막 전시는 취소되고 만다. 그러나 그 요절은 그 인간 실체를 가감없이 드러낸 포르노그래피들은 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디 셔먼 등의 유망 작가들에게는 시대적 동기부여를 작용한다. 나아가 기존의 독단적이고 경직된 외부의 이성애주의 이성주의를 해체하고 다양한 섹슈얼리티 문화를 조성하는 기기까지 작용한다. 그는 평생 사진 모델이나 친구들 등 불특정 다수와 폴리아모리 동성애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천부적 성지 양성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도의 극대화를 위한 실천적 투쟁이었다. 메이플 서프는 사진과 동성애를 예술과 삶의 피사체 사체로서의 덩치로 인식하고 인간 본능의 무리의 심연을 향해 꿋꿋이 걸어 나아갔다. 세계적 성인으로 추앙받는 불세출의 대철학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사제지간의 경우 개의지간이다. 동성애를 서슴없이 나누는 이 철인들이 일견 신비스러운 성간념이나 철학이 궁금한데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저술한 향연에서 디오티마와 에로스에 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는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것은 곧 창조적 생명력이다 라고 발표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런 주장에 지성을 더해 구체화시킨다. 에로스 자체는 맹목적 충동에 가까운 만큼 이에 지성이라는 목표의식이 되어야 완성된다고 했다. 지성이 결여된 에로스는 맹목적 광기의 다름 아니다 하고 주장했다. 즉 에로스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성시키려는 욕구이면서 참, 고기, 아름다움을 구현해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행복을 얻으려는 삶의 기본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 에로스는 불사를 통해 자기 완성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고 싶던 생명력과 욕망이 생성되는 근원이라고 발표하면서 그것이 이데아라고 했다. 곧 이들은 자신들의 동성애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데아 같은 에로스라고 하면서 자꾸 옹호하고 실행했다. 항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의 성별은 그런 쪽으로 세 가지이다 라고 주장한다. 남성과 남성으로 만든 남성, 여성과 여성으로 만든 여성, 그리고 남녀 동체로 만든 제3의 성이다. 이들의 형상은 원래는 각각 양장한 등에 붙어있는 온전한 일체형 원형이었지만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우려해 제한시키려는 제우스의 의중에 따라 반쪽으로 쪼개어진 채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바로 그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가는 진실되고 성실한 자아찾기와 자기 완성의 순간행위라고 강조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런 아리스토파네스의 주장에 동조하며 스스로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마저 지닐 정도였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짐승들처럼 하나의 성성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에로스는
동성애를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행위자의 체면이나 표리부동한 음료에서 비롯된 아전 인수격 오류이다. 이데아는 이데아대로,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에로스는 에로스대로 각각 그 실체를 정확히 정의해야 운명정신에 부합된다. 동성애는 에로스의 일환이다. 에로스의 정체성은 쾌락으로 자아의 동질성을 쌓고 뜻대로 보면 대상을 빚어진다. 원천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의 결연은 자아의 부동가로 에로스 성립 불가이다. 이런 자아의 지배조건이 없는 동성애는 동성애가 아니라 same sex act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동성애는 에로스가 아니라 배설을 입은 쾌락이다. 곧 순수 에로스가 아니라 포르노와 에로스의 혼혈이다. 동성애 이 문제는 고금 동서 모든 인류 주원이 감자를 인식되었고 또 현재 진행형이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자면 고급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과 실제로 가감없이 바라보고 인식해야 될 것 같다. 그간 세계적으로 동성애 원인을 밝히는 연구 꾸준히 진행되었다. 암흑의 중세기에서 벗어나 19세기를 기점으로 급속히 발달된 과학을 바탕에 동성애를 호르몬 부조화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등 생물학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발전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에서는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성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결과로 파악하는 정신분석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성애 원인을 설명하려는 의학적 심리학적 시도들이 동성애를 처음부터 비정상적 영역으로 전제하고 접근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부코는 사회적 철학적 측면에서 이성적 객관적으로 동성애를 다루었다. 그는 광기의 역사, 성의 역사, 자기배려, 쾌락의 활용 등의 저서를 통해 역사적 관습적 성 문제를 다루면서 현대적 의미의 성 정체성을 최초로 개관한다. 부코는 커밍아웃 게이다. 고등 사범학교에 다닐 때 동성애를 경험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살을 기도하는 등 무릎이 이렇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격리된다. 의사로부터 동성애는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천부적 성지향성에 따라 동성애자로 살기로 결심한다. 이후 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나 자신은 동성애자임을 떳떳이 밝히고 개인운동에는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부코가 동성애를 본격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에 게이 공동체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우연히 남자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거기서 벌어지던 동성 나안교를 접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혼란을 일으켜 그때부터 사명처럼 동성애 문제에 깊이 천착한다. 부코는 일생 동안 자신이 내재된 동성애와 가학, 비약, 변태 성욕 등의 섹슈얼리티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 노력했다. 부코의 성 담론, 사회적 문화적으로 반동성애 분위기와 금비시되는 역사는 불과 200~300년 밖에 되지
성은 수면 아래로 유폐되고 동성애를 억압했다. 부부 중심의 애국 애정이가 언제나 가족성이 성을 차압해. 성은 숭고한 생殖 기능이 한정시킨 생긴력 갖춘 부르주아 부부가 성의 지배자이다. 부부는 비밀의 원칙을 사회로부터 확보함으로써 모범 부부가 되어 진실을 보유하고 말을 올리도록 한다. 섹스가 심히 억압당하는 것은 섹스가 전체 지방노동력 동원과 이용의 방해물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시대에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한정된 쾌락 만족인데 결혼의 규범을 어기거나 필요 이상의 쾌락축으로 단련되었다. 일반적 중대범죄인 양 외도, 간통, 미성년자 유괴, 영유관, 원신상간, 남자가 레즈비언 등도 중대범죄를 시비되었다. 재판관은 부모 동의 없는 결혼, 부정, 수관 등과 같이 동성애도 정죄했다. 섹스를 문화적, 생리적 요소가 가운데도 그를 무시하고 사법적 강화를 두었다. 그들은 자연을 내세워 성을 다스렸다. 부르주아 시대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범죄자나 우범죄 취급을 했다. 이들을 방치하면 양성구별, 양성간 결합을 규정하는 자연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섹스 이외의 성에 대해서는 사회가 부정함으로 침묵해야 한다. 특히 동성애는 금기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해서는 안 되며 언행에서 얼핏 엿보여도 안 된다. 생식 기능이 맞지 않거나 생식 기능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행하다. 이러한 강제는 부르주아 사회의 근본 원리, 즉 생산성 향상 논리를 근간한다. 인구 증가를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사회를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성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게 유도한다. 생식 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성은 타도 대상이다. 사회는 오직 부부 사이의 생식 성행위만을 성적 표준 모델을 삼는다. 생식이 목적이 아닌 동성애나 성도착 행위는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불법으로 단속한다. 성은 앙시형의 레짐의 규범에 적합해야 하고 그 권력에 부합해야 한다. 그 성문제는 권력의 문제다. 일부 일처제 가족 형태나 가족 이외의 성행위를 금지해야 획일화되는 사회체제를 유지한다. 국가만의 권력이 아니다. 권력은 국가가 공유하는 가족 등 곳곳에서 발생한다. 생산기구, 가족, 제한된 집단, 세역, 이해 집단 등 유동적 다형성은 사회 근절 촉진 매체이다. 한 사회의 지배체제가 영속적 반복적으로 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다양성을 억눌러야 합니다. 획일적 가족 형태는 이에 부응한다. 이 목적 달성 위의 모든 행위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비정상으로 지목된 행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금지를 적용한다. 아름다움은 추함을, 부는 빈곤을, 영광은 치욕을, 삶은 무지를 은폐한다고 유치할 때 아름다움, 부유함, 지식은 정상이고 추함, 빈곤, 무지 등은 비정상이다. 따라서 아름다움, 부, 지식도 권력이며 애정의 유일한 정의인 일부 일처제도 권력에 포함된다. 이 권력들은 자신과 배치되는 것은 비정상으로 지부에 억압하고 도태시킨다.
두 번째 천년이 저물어가던 1969년 동성애자들을 야만의 운명에서 문명사회 구성원으로 체인적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다. 뉴욕 맨해튼의 스토널 바에서 성소수자 민권 해방운동이 상징 스토널 항쟁이 일어난다. 스토널 항쟁 이전에 미국 동성애는 어둠과 운명과 탄압을 얼룩진 지옥의 역사였다. 1950년대 미국은 동성애자들을 선도착자를 누명시키고 빨갱이와 같은 반동 세력으로 취급했다. 좌파 제국의 강분한 극우파 메카시 상원에 소위 빨갱이 발본 사고의 선봉량을 났다. 메카시즌 광풍으로 연방수사국과 주경찰이 작성한 동성애자 리스트를 근거해 동성애자들의 1,700개의 취업 신청을 거부되고 4,380명이 군에서 해임되었으며 420명 공직에서 해임당했다. 대학에서는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학생과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등 관련자들 모두 내쫓았다. 메카시즘의 편성해 1952년 미국 정신과협회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동성애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등재했다. 나아가 1962년 동성애에 관한 대규모 연구는 동성애를 부모와 자식 간 정신적 충격에 야기된 대이성 증후감에서 비롯된 정신장애라고 설명한다. 이후 동성애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1973년까지 정신질환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64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된 유니온이 임시 제국을 위해 극우파 로버트 매그너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그를 배하는 자나 이성복장자를 소위 불황자법으로 다스렸는데, 이 불황자법은 불황자는 정체를 모르게 얼굴에 색칠, 신체를 변장하는 가림 등의 상태로 길거리와 공용도로를 배회하는 자라고 지정한다. 사실상 이는 동성애자들을 단속히 위한 함정 법률이었다. 5, 60년대에 게이들이 드나드는 속칭 게이바들을 초기에는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동성애자들을 업체를 체포하는 등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그러나 경영주가 동성애자들에게 그 장소가 사용을 허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요건 해석이 내려지자 우파 정권은 대신 주류금제법을 손질해 그것으로 게이들의 일을 올가매려 편법을 동원했다. 이 법의 세부 조항은 난잡한 식당 영업 운영을 금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영업장소에 마약, 매진, 포주, 매진 등의 드래킨, 성도착 등의 행위들을 금지한다는 경우에 만약 이런 불법 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주류 판매 면허를 취소한다고 법적에 헌법을 넣었다. 레스토랑이나 바 영업의 수익 대부분을 주류 판매를 하는데 그 주류 판매 후 면허가 취소된다면 식당은 폐업하는 길밖에 없으니 업주는 경찰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었다. 동성애는 이성의 파시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었다. 브리티시 매드 캐롤이 오 장미빛의 사랑의 신비, 오 파퍼스 여왕의 광채의 보석이여, 잊어버라 너의 침실로 너의 침대로 부드럽고 달콤한 너의 신랑과 함께 옷에 둘라. 그리하여
나 결혼은 여왕 헤라의 은 보좌 앞에 경탄하며 설 때까지. Yes, it is. You may be sure. sar디스에서도 아넥토리는 여기서 즐거웠던 우리가 생활을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언제나 그녀에게 국제 여신으로 다가섰고, 너희 노래는 그녀를 환히 빠뜨렸지. 이제 리디아 여자들 중에 노을에 떠오르는 붉은 손가락 다리에 둘러싼 배월들이 광채를 압도할 때 불길이 날 거야. 달빛인 바다와 꽃 망연될 바를 고르게 비추니 감미로운 이슬이 내려 장미와 수줍은 백령과 사랑스러운 굴러버의 괴화를 신선하게 하니 그녀가 혼란에서 방황하며 푸근한 아티체를 생각할 때 그녀의 자그만 가슴속 마음은 갈망만 첩첩 쌓이네. 그녀는 절규한다. 오라 누구나 그녀의 절규를 듣네. 그리움의 천일야 동안 그 절절한 외침이 우리 사이의 눈부신 바다를 가로질러 자꾸만 들리기 때문이네. 사포. 동성애